글로벌 경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에서는 이에 맞는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외신 인사이드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픽업 뉴스부터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소식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죠? 저요. 네. 네. 학생이 된 기분으로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픽업 뉴스는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네. 저의 정신적인 멘토라 할 수 있는 우리 빌 그로스 형님이 좀 말년에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1944년생이시거든요. 네. 핌코에서 화려한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 야누스 캐피탈로 이직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좀 뭔가 스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급기야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그 억만장자가 이제 빌 그로스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투자 성과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다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수모를 좀 당했고요. 야누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약간 피어 그룹의 펀드들이 한 0.2%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낸 반면에 이 야누스 캐피탈의 펀드 성과는 한 마이너스 1.5%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진한 성과를 좀 기렸던 거고요. 아마도 이제 조지 소로스랑 빌 그로스는 서로 친분도 있을 텐데 역시 돈 앞에서는 우정이고 친분이고 중요하지 않다. 손에 났으니까 내 돈 내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저는 약간 좀 씁쓸한 뉴스인 것 같아요. 빌 그로스 이제 채권왕 자리 박종현 연구원님한테 내놓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주신다면 뭐 받겠는데요. 뭐 그거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채권왕은 이미 군드라흐라는 분이 빌 그로스의 후계자로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네, 그분까지 어떻게 되시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형님이라고 못 부르겠는 게 저희 아버님하고 생년연도가 같으셔가지고요. 빌 그로스 아버님. 저도 2007년에 플랑크톤 시어리인가 서브프라임이 녹아내리면 국제금융시장이 녹아내린다고 2007년 여름 내내 매달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뷰를 보고 이거다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년 2개월 뒤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채권왕의 행보는 도민은 따라가지 말자. 여기까지. 네. 박종현 연구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요. 좀 핌코에서 야누스로 옮긴 다음에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빌 그로스가 조금 채권 투자 전략을 바꾼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사실은 핌코에서 야누스로 갈 때도 뭐 이제 내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 대립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도 가끔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이분 추천 전략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미리 포지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남기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면은 비슷해요. 옛날이랑 기본적으로 뭐 듀레이션 베팅하고 스프레드 거래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한 이틀 전에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인가 보니까 또 미국하고 독일하고 금리 스프레드 많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또 투자해라. 지금 미국채 롱하고 뭐 독일채 숏해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 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옛날만큼은 이제 인사이트가 조금 많이 이제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겠죠. 연세도 연세고 그리고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베테랑이라고 해서 쉽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금융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빌 그로스라고 하는 이 한 시대를 풍미한 대단한 투자가도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또 시장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월의 풍파를 또 맞고 있네요. 저희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금융기관들의 대마불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총 손실한도 흡수 능력에 대한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고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금융기관들이 이제 손실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FSB가 TLAC를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는데요. 이 TLAC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유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어떤 금융 이벤트가 터졌을 때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할 겁니다. 사실 매크로 프루덴셜 메저라고 하나요? 리만 터지고 나서 네. 금융기관이 이제 거시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 규칙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네. 2012년에 이제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이거 금융억압인데 네. 정부가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금융기관한테 강제로 국채를 사야 되는데 아마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시행할 거니까 각오해라 뭐 그런 논문을 적었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게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건지 금융기관의 하이일드를 추구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대손 충당금 같은 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쌓는 형태인데 네. 뭐 지금 얘기하는 TLAC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해서 도박판에서 뭐 이렇게 배팅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담보를 걸어놓고 해라. 아, 네.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배팅을 해야지. 네가 뭐 이렇게 잃고 나서 나 돈 없는데요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그동안은 그런 식의 이제 대마불사 형태로 뭐 내가 여기 얼마나 큰 고객인데 이런 분위기로 은행들이 해왔다는 분위기를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막는 부분이고 이제 회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항상 하부 약 처방이었잖아요. 네. 터진 다음에 대손 충당의 개념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본질적으로 조금 수습하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사실 FSB가 설립됐을 때부터 네. 이쪽에 대한 그 가닥을 가장 크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터지기 전에 뭔가를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규제는. 규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이 안 터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뭐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배팅을 하려면 그만큼의 담보를 걸어놓고 해라.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 금융위기 사태, 뭔가 비슷한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뭐 우리 윤유섭 연구원 설명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제 충당금을 쌓는 형태였던 거하고 다르게 네. 미리 이제 뭔가 이렇게 관련된 자금 쌓아놓고 하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무리한 투자라든가 무리한 베팅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 또 사고가 터졌을 때 미리 이제 쌓아놓은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네.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과거에 사후에 이렇게 진행했던 것보다는 훨씬 사전적으로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특히 파생 쪽이나 해외 투자 같은 쪽은 트레이딩 자체를 좀 못하게 위축시킬 가능성도 좀 그렇죠.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그런 대가가 따르니까. 네. 그런 의도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원래 설계. 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는 총재들이 이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의견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 의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 총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언론에 내놓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들어볼 만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회의 기간 동안 이런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몇 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이런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통로밖에 없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계, 언론, 그리고 블로그상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FOMC 총재들이 흡수해서 이런 그 회의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연준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통화 정책을 할 때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벤 버냉키 의장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언론이 이제까지 지적해 온 대로 너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정보들이 중앙은행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뭐 훨씬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격화된 존재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래의 어떤 길을 미리 세팅해놓고 그 길을 가고 이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 자체도 예상했던 거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버냉키 전 의장이 주장을 한 것처럼 그 자체로 시장에 화두거리를 던져서 과연 이제 시장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트머스지? 뭐 이렇게도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권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 하나의 의견을 갖는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의견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하나의 또 창구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물론 혼란도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로 의견이 조율해가는 과정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과정 아닌가 난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 네. 네, 뭐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워낙 FOMC 결과랑 아니면 연준 멤버들 발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좀 피로도를 느껴서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발언이 없으면은 정보를 독점한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이렇게 통화정책이 이제 금융시장에 더 비중이 커지면서 뭐 연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좀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의 사고라는 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에서 이제 정반합 뭐 이런 식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연준 내 그 연준 지역 연준까지 하면 총 멤버가 17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들이 네.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팅권을 갖고 지역 연준 총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좀 다양성도 인정하고 서로의 뭐 이제 아이디어들도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수용 그 많은 의견들을 서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또 복잡 다양한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의견들을 어떤 측면에서 지역 연준 총재들이 대변해줘서 누구는 강한 뭐 긴축을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누구는 굉장히 또 어느 측면을 이용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할 때 서로 그런 부분이 노출되면서 조금씩 수용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쪽에 이제 한 사회가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장을 갖는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요. 네. 뭐 표는 뭐 12명이 정적 샀을 때 한 표지만요. 사실상 시장이 보는 거는 의장, 그렇죠. 부의장, 뉴욕 은행장 네. 3명 정도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정도 네. 나머지는 그냥 뭐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금융시장은. 네. 그래도 각자 의견은 얘기하는 거죠. 뭐 에반스나 뭐 레커처럼 막 아주 극단의 의견을 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길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PT도 없고 업무 안 바쁘면 한 번씩 뽑아서 보기도 하고요.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그 여는 총재 안에서도 영향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얘기해주신 뭐 부의장이랑 뭐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조금 영향력이 다 이렇게 다르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권을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투표권을 상시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죠. 그리고 예, 뉴욕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넘버 3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제 제기한다고 연준에서 듣지는 않겠지만 들을 수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만들어진 게 20년대, 30년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중앙 지방 연준들이 동북부에 대부분 많이 몰려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아까 샌프란시스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미국 경제가 동북부 비중이 컸으니까 한데 지금은 서부도 큰데 서부는 샌프란시스코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중부에 텍사스가 있는. 그러니까는 좀 이쪽에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몰려 있어서. 맞아요. 그 뉴욕 연준이 아무래도 이 연준 통화 정책의 오퍼레이팅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에 대한 중요성도 크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당연직 위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2개 지역 중에 뉴욕은 당연직이고 11개 의원들이 이제 4명씩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뭐 멘트의 영향력은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긴 게 그 책을 안 보니까요. 옛날에 1920, 30년대에는 뉴욕 연준 의장이 프랑스 중앙은행장하고 만나서 막 협약도 맺고요. 자기야 시장에 개입해서 CP 사들이기 시작하고 독자적으로 활동도 막 했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그래도 약해진 걸 봅니다. 20세기 초에 비하면. 네. 제가 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왜 프랑스 중앙은행하고 만나서 뭐 환율 협약을 맺고 그러지? 네. 뉴욕 위상이 옛날엔 더 컸던 것 같아요. 금융의 중심이니까 돈줄을 뉴욕 연은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이 네.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향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벤 버냉키 의장을 좀 살펴볼까요? 블로그만 봐도 예전에는 자기 책을 소개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렉시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는데 요즘 들어서 금리나 아니면 연준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좀 옐런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전 의장의 발언이 현 의장의 입지를 좀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서구와 이렇게 동양의 서양과 사고 차일 수는 있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예를 들면 전 총재님께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보면요. 지금 총재가 계시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좀 약간 이거는 좀 발언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 사고 방식으로는 좀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버냉키가 옐런 의장한테 지금 이렇게 첨언하는 것보단 버냉키 시절에 그린스펀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연기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전통도 있는 것 같아요. 폴 보커 전 의장조차도 볼커 룰이라는 미국의 또 금융위기 이후에 또 정책 제안을 뭐 하는 것들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그 분야의 그 정책 당국자를 맡았다고 해서 거기서 역할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뒤에도 계속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가는 건데 버냉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옐런 의장이 최근에 뭐 약간은 양치기 소녀 같은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올해 금리 인상 못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좀 뭔가 조언이라든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뭐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의장일 때 부의장이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또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옐런이 옛날에 FOMC 위원일 때 경제 전망이 제일 잘 맞았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옛날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FOMC 기자회견하고 네. 연설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이 올라와요. 그 다음 날쯤 되면. 근데 옛날에 버냉키 연설은요. 말을 굉장히 잘하니까 들으면 대충 알 듯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두세 번 돌려 듣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이게 올라오는 원고를 기다리면 되는데 옐런은 제가 영어를 못하기도 하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말이 웅얼웅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크니션으로서의 사술의 그런 차이.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확 휘어잡으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옛날엔 했거든요. 버냉키는 막 쫙 이렇게 군중을 끌어가면서 네. 이런 게 있는데 옐런은 내 말이 맞을 거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밑에는 막 딴말하고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원래 서머스 같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반대해서 옐런이 됐는데 옐런은 뭐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데뷔할 때부터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의 말실수를 질문에 했죠. 예, 소위 표현으로 스타일이죠. 낚이면서 예,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술을 잘 떠야겠네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토론은 해결책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간 전망대는 더욱 생생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